조선 왕국은 절하고 대청국 관원인성 황제께 글을 올립니다. 병자호란 때 이조판서 최명길이 남한산성에서 지은 청나라 군대에 대한 항복 문서의 서두입니다. 예조판서 김상헌이 이 문서를 빼앗아서 갈기갈기 찢어버리자 최명길이 도로 주워서 모아 붙였다고 하죠. 그냥 굽히고 나라와 백성은 보전하자. 안 된다. 마지막에 모두 사라질지언정 끝까지 싸워야 한다. 최명길과 김상헌의 대립에서 읽는 조선사의 한 토막은 너무 극적이어서 더 애처로운 것 같습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2월 11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지난주 이희진의 역사 읽기에서 병자호란을 다뤘는데 듣는 저도 들려주는 이희진 선생도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물론 다루고 또 다루어도 될 만큼 시사점이 큰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두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이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성무 선생이 쓰고 청아 출판사가 낸 조선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주인공은 최명길과 김상헌입니다. 이희진의 역사 읽기 상편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기대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책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조선을 만든 사람들. 예, 어떤 내용 담겨 있는 책입니까? 예, 일단 지난주 병자호란 얘기를 하면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많이 남으셨던 것 같아요. 관련된 걸로 한 번 더 골라봤습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는 이 조선을 만든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조선 시대의 좀 라이벌 관계 비슷하게 이 조선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대비시켜서 서술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의 이제 중요한 고비마다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비가 돼 있는데 시대는 이제 전 시대 조선 전체 시대에 걸쳐서 돼 있지만은 그거를 일일이 다 방송에서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하고 관련시켜서 최명길과 김상헌 두 선비의 이 그 라이벌이랄까요 경쟁이랄까요 요 좀 상반된 길을 제시한 두 사람에 대한 대비를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이 병자호란을 둘러싼 맥락을 살펴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동안 임난이나 등등의 사건들보다는 조금 덜 연구를 하는 분들은 많았겠지만은 그게 많이 표가 나지는 않는 상대적으로 분명히 사회적으로 좀 덜 조명이 돼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은 좀 우리나라 국사가 이른바 국난 극복사라고 하죠. 외부에서 침략을 당해왔고 그 침략에 대비를 못하면은 험한 꼴을 본다. 그러니까 지금도 잘해야겠다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군사 정권 때는 그 측면이 굉장히 좀 강조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입맛이 맞는 거는 임진왜란 쪽이에요. 그런데 이 정묘호란 병자호란 쪽은 어떤 측면이 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내부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측면이 굉장히 부각되는 전쟁이거든요. 외교 그리고 이 외교에 따른 어떤 결과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또 이념에 따라서 외교 노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줬으니까 요즘 들어서 좀 많이 조명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최근의 상황에서는 그게 더 부각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는 명청 교체기였다는 커다란 전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른바 오늘날 G2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이 비교가 되면서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과제가 되면서 또 이제 민주주의 사회 좀 민주화됐다는 요 측면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질문은 지배층에다 던져주는 질문이거든요. 전쟁에 대비를 못했다고 하는 거는 좋게 말해서 국민적인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 던져주는 명제라면은 네. 이거는 지배층한테 그렇죠. 니들이 얼마나 똑바로 국제 정세를 읽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갈리고 백성들의 뭐 생존 문제가 걸린다. 이런 명제가 던져주는 거니까. 굉장히 따가운 메시지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좀 위정자들, 예.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뜨거운 감자라 네. 피하고 싶은 주제였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이런 측면으로 조명돼 왔던 게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금기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금기라고 하는 말은 좀 과언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 상당히 많이 회피해온 측면이 있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연구자들은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고 조명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좀 민주화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좀 시간이 많이 흐르고 분위기가 바뀐 다음에 이제 그 좀 언론 같은 데서 언급이 예. 되죠. 사람들의 의식을 자꾸만 깨게 하는 그런 자극적인 그런 대목이 주제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아쉬움이 있다면은 네. 당장 조선을 만든 사람들이라는 책의 서술, 예. 물론 그거는 지난주에 다룬 병자호란이라는 서술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 서술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면서 분석적이 되질 못해요. 근데 그거는 뭐 필자 입장에서도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책을 그렇게 분석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주제, 네. 좀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주제를 미주알 고주알 따지면서 분석적으로 쓰면은 책이 흥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좀 너무 도발적이지 않나 하는 예. 자기 검열 같은 거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도발적이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네.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저자들도 좀 평이하게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쓰기는 더 쉬워요. 평이하게 그냥 있었던 사실들을 서술해 나가면서 잠깐 시사들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쉽게 쓰고 흥행이 되는 책을 쓰고 싶지 저자치고 왜 분석을 하고 머리 아프게 하면서 힘들고 책 나오는 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흥행은 실패하는 이런 책은 쓰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분위기하고 많이 맞물려 가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분위기가 좀 민주화되고 네. 지배층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질문을 던지는 메시지가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은 아직도 좀 무거운 주제는 회피하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정치라고 했을 때 인식하게 되는 것보다 조금 더 먼 국제 정치라는 거, 그렇죠. 국제 관계라는 거, 국제 관계상의 역학 구도라는 거가 아주 우리하고 가까운 현실로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게 이 중국의 부상이라는 요런 조건이 없었다면은 또 이렇게 그렇게까지 관심을 끌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때 일어난 상황과 네. 지금에 일어난 상황이 많이 어떤 뭐 공통점이랄까요? 네. 유사한 점이 있고 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생존과 어떻게 보면 직결되어 있는 문제 그렇죠. 아닙니까? 이건 망하고 흥하는 문제니까요. 그렇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망한다지는 않더라도 네. 이 국민들이 고생하는 건 네. 그 외교라는 게 길 한 번 잘못 들었다 하면은 괜히 죄 없는 국민들은 지도자의 선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네. 실제로 병자호란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는데 없어지진 않았죠. 그렇죠. 없어지진 않았는데 정권은 살았지만은 백성들은 엄청나게 고생을 했거든요. 병자호란 때 그 백성들의 그 고통이라는 거를 떠올리시면은 다들 그렇죠. 쉽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뭐 예. 오늘날 그런 사태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인데 네. 또 여기서 시사가 되는 것이 바로 어떤 이념. 그때 지배층이 가지고 있던 이념이 외교 노선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 시사점이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조선을 만든 사람들이라는 책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시작을 하시면서 슬슬 이야기를 열어주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오늘 상편에서 최명길과 김상헌이라는 인물을 단초로 어떤 시각에서 생각을 먼저 해봐 주실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인물이 네. 아무래도 이제 병자호란 때 네. 상반된 노선을 취하면서 예. 뭐 대립이라면 대립이랄까 나중에 보면 사실 대립이라는 말을 하기는 좀 민망한 측면이 있는데 네. 어쨌든 의견 대립을 해 나가면서 이 조선의 그 외교 정책의 선택을 선택에 이제 영향을 주고 이끌어 나간 인물들이거든요. 이조판서 뭐 이런 네, 급이었는데 어떤 정도인가? 요즘에 비교하자면은 요즘에 비교하자면 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각부 장관급 정도 될 겁니다. 장관들. 그때는 예. 각 한 6개 정도로 이제 주요 분야가 나눠져 있다는 거고 요즘은 그보다 좀 세분화돼 있다는 거지. 근데 장관들은 기본적으로는 좀 라인 조직이라고 그러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위에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거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의정부 3정승이 스태프 조직이죠. 의정부 3정승이 왕의 자문을 해주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판서들은 실행하는 구조가 원리지만은 기본적으로 각 실무 책임자의 의견을 무시를 못하거든요. 특히 2조 판서 같은 경우에는 왜 상당히 파워를 가지고 있냐면은 예. 물론 이제 실질적인 권한은 이제 전랑들한테 좀 넘어가 있는 구조긴 합니다만은 2조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곳의 수장이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영향력이 크다고 봐야죠. 실세 강류 그렇죠.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군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위치에 있었던 뭐 최명길이라는 사람이 뭐 네. 이런 위치에 있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좀 더 본질적으로 보자면은 이 병자호란, 정묘호란도 마찬가지예요. 정묘 병자호란에 있어서 네. 그 당시 지배층의 시각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건 좀 제가 말을 만들어낸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 당시 광해군을 몰아내고 집권한 집권층이 성리학의 원리주의자라고나 할까요? 그건 굉장히 성리학에 이제 깊이 경도돼 있는 이런 세력이 집권을 한 거죠. 당시로서는 수구에 가까운 그렇죠. 사람들일 수도 있겠네요. 조선이 기본적으로 성리학을 기본 이념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니까 뭐 이 체제를 지키자 그러면은 수구라고 할 수 있죠. 예. 단지 이제 광해군 때, 이 조선 초기에서부터 광해군 때하고 많이 비교가 된다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시기의 정권은 대부분의 정권은 뭐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뭐 태종이라든가 뭐 세조라든가 세종도 마찬 그 전성기는 물론이고 예. 뭐 광해군 때까지도 보면은 성리학을 원리로 내세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레토릭이라고나 할까요?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원리가 성리학적이었다는 거지. 이제 기본적인 운영, 특히 외교적인 운영이라는 거는 사실 성리학적 원리는 배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외교라는 거는 국가의 생존을 걸고 벌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서도 사실 국제 정체는 오늘날하고 다르질 않아요. 원리는 원리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실익이 먼저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뭐 한 2주쯤 전입니다마는 동아시아의 지배 질서를 얘기하면서 원리적으로는 4대 입각을 해가지고 사실상 신속을 한다는 개념으로 외교를 하는 거지만 네. 냉정하게 뒤돌아서 가지고는 신속이라는 개념 없이 1대1의 거래 관계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공책봉의 이야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조공책봉이라는 것 자체가 표면적으로는 4대고 신속 관계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신속 관계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실리적인 기브 앤 테이크. 그렇죠. 예. 그러니까 광해군 같은 경우에도 냉정하게 그 노선을 걸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인조 정권의 실체가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정권에서 소외된, 그러니까 광해군 정권이 무너지게 된 이유를 찾자면은 보통 그렇습니다. 동인 중에서도 북인 중에서도 뭐 대북하는 식으로 이 당쟁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화된 소수파들이 이끌어가는 정권이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장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소신껏 끌고 갈 수 있다는 건데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 당시 이제 지배층의 여론을 많이 좀 등에 업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소외돼 있었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긴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광해군 그 치세 몇십 년이 우스운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 동안에 이제 소외가 돼 있다는 거는 그 정치적인 경험을 쌓을 기회가 없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좀 제야 세력 같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켰다는 얘기죠. 자기들 말로는 반정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장악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상당히 소외된 이 제야 성향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그 당시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상황을 이해를 하고 거기 적합한 어떻게 보면 실리적인 정책을 추구하기보다도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이념에 적합한 이념에 맞는 정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이념이라 하면 그게 바로 성리학이죠. 예. 그런데 그 성리학의 원리라고 얘기한다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의 주제인 외교 문제로만 국한시켜 보자면은 이 사람들은 중원과의 사대, 그러니까 명분론적인 사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교적 원리에 입각한 네. 사실 유교라는 게 중화 사상을 그대로 반영한 건데 거기에 입각한 진정한 사대를 해야 된다고 믿는 그런 부류가 집권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인조 반정의 명분 중에서도 뭐 지난주에 꼽았습니다만은 뭐 다른 명분들은 뭐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이야 뭐 어느 정권이나 다 하는 거니까 실행을 네. 봐야 되는 거니까 그 명분은 있으나 마나고 뭐 인목대비의 폐모살제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성리학적 원리에 맞는 거죠. 인륜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런데 뭐 이거는 국내 문제니까 제껴주는데 정묘 병자호란의 가장 큰 영향을 준 외교 문제는 바로 이 사대라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사대의 대상은 명. 그렇죠, 명이죠. 예. 그러니까 청 같은 경우에 그 소위 말하는 중원의 입장에서 보면 오랑캐 아닙니까? 예. 우리도 그들을 오랑캐로 여겼고. 그렇죠. 이게 그 중원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동이족이니까 네. 요즘 시각에서 보면 우리 자체가 오랑캐거든요. 네. 그럼 오랑캐가 오랑캐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오랑캐로 여기는 중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죠. 방금 그 표현을 들으니까는 이해가 확 되네요. 그게 바로 소중화라는 거죠. 음. 우리는 오랑캐로 취급을 받고 있지만은 우리는 중원에 버금가는 그러는 문화민족, 그 문화적인 국가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나 할까요? 개인으로 치자면은 한 국가의 대중으로 치자면은 계급 의식이 굉장히 미약한 엉뚱한 그림을 그리는 좀 그런 경향도 있었던 그렇죠. 것 이제 같고. 정치적으로 예.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은 중국 사람보다 네. 더 중화 사상의 원리에 심취해 가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행동까지 하는 그런 부류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보면은 웃습니다마는 한국 사회에도 보면은 네. 김상원과 최명길 이렇게 비교가 되면은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김상원은 지조를 지킨 선비로 지금까지도 추앙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최명길은 좀 잔머리 좀 굴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줄타기 좀 하고 어떻게 보면 최명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비하는 하지 않더라도 예. 조명이 안 되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거 조명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기저에 그런 의식이 깔려 있다는 걸로 그렇죠. 해석할 수 그러니까 있겠죠. 김상원을 비롯한 뭐 사막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예. 지조의 상징으로 굉장히 조명이 됐거든요. 네. 근데 바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지조가 어떤 지조냐? 중화사상이 말하는 지조, 황제, 천자에 대한 충성. 그 원리주의. 그거라는 생각은 배제해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같이 뭐 민족 자결주의에 의한 독립국가, 국제 정치라는 게 사실 그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정치 체제가 네. 그런 국가라는 어떤 민족 국가라고 부르죠. 네. 그런 국가라는 개념의 시각에서 보면은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각에서 보면 나라를 팔아먹는 거나 다름없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비유가 돼야 될 것이 사실 이렇게 보면은 좀 인식을 깬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냉소적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그 김상훈 같은 그 원리주의자들을 평가할 때 지조로 평가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할 때는 실리라는 측면에서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그럼 실리라는 측면에서 국가 이익 실리 이런 걸 내세우면은 어떻게 천박하게 그런 걸 내세우느냐? 사람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의 신념 지조를 지켰던 그런 사람들을 왜 비하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노골적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을 상당히 숭상해 온 게 대한민국 사회. 지금 현대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성립한 지고 반세기가 넘는데 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숭상하는 풍조가 남아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런 풍조가 현실에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그 당시 명나라와 비슷한 지위를
대한민국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부여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제 정세가 미국이 주도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역사의 파동에서도 네. 그쪽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많이 내세우는 게 미국을 왜 비판하느냐. 지금 냉정한 냉전의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방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미국의 우리 국가 이익을 지켜주고 또 한국전쟁 때부터 바로 공산주의의 위협에서 지켜준 나라가 미국인데 왜 그 미국을 비판하느냐. 그러니 그 이른바 미국을, 혈맹의 레토릭이죠. 그렇죠. 혈맹의 레토릭이죠. 그러니까 그 미국을 비판을 하면 바로 지금도 종북좌빨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 여기까지도 바로 비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 명청교체기 때 병자호란을 야기한 그때 그 구도라는 게 지금 그대로 그렇죠. 남겨져 그 있는 것도 측면에서 맞네요. 보면 예. 바로 그 구도가 지금 그 사람들의 구도죠. 예.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와 국방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제 교학서 교과서를 쓰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런 내용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정계, 군 쪽 같은 데서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병자호란 때의 그 레토릭이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에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걸 봤냐면 직접 광해군이 경험한 게 그렇지 않습니까? 명나라가 조선을 이 일본에 침략해서 구해준다고 왔는데 오히려 더 괴롭히는. 예, 와서 횡포를 부리는 걸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물론 크게 보면 도와주는 거긴 도와준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침략해온 적군하고 싸우고는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동기를 보면 분명히 명은 자기들의 입장 때문에 온 거죠. 그러니까 뭐 조선이 완전히 넘어가고 그래서 일본군이 조선 국경 넘어가지고 뭐 만주로 넘어가서 이제 명나라로 쳐들어가면 자기 나라가 전장터가 되는 거고 결국 한반도를 조선을 전장터로 삼는 게 어차피 한번 치러야 될 싸움은 거기서 하는 게 낫겠다. 그렇죠. 그러니 그런 계산에서 온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니들 싸움에 왔다는 이유 때문에 뭐 군량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뭐 명도 재정 상태가 안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건 명나라 자체의 운영이 나빠서 그런 거긴 합니다만은 네. 그걸 가지고 조선에다가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의 부담을 전가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한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가 이익하고 그 이념하고 반드시 맞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념적으로는 사대를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챙긴 거 챙겨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그 어떻게 보면 균형 외교라고나 할까요? 중간에서 냉정하게 조선의 이익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는 걸 고민을 했죠. 근데 바로 그런 사람이 몰려나 버린 거죠. 최명길 또한 좀 거기에 가까운. 그러니까 최명길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예. 왜 이제 좀 다르게 분류가 돼야 되느냐면은 네. 인조 반정에 참여한 세력들은 대부분 그런 원리주의에 심취해가지고 그런 외교 정책을 지지하던 사람인데 그 중에서 특이한 사람이 된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예. 그 중에선 소위 말하는 좀 실리 노선이랄까 이런 걸 추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인조 정권 내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그 혁명 동지라고 하더라도 거기서도 약간의 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그나마 균형을 좀 잡았다고나 할까요?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이 혁명사에서는 또 이 계파 갈등 분리가 언젠간 되고요. 네. 대립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계패 갈등이라는 게 단결력을 방해한다는 측면도 있는데 네. 문제는 그 지금 인조 정권 내에서 보자면은 최명길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아무래도 병자호란에서 좀 더 험한 꼴을 더 많이 겪었겠죠. 그리고 그때는 나라의 생존이라는 걸 보장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게 의문일 정도거든요. 나라의 생존이라 하시면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 한국이 좀 다른 모양새로 존재했을 수도 있다는. 다른 모양새가 아니죠. 이제 그 아예 당시 없는? 입장에서 보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예. 완전히 그때 청나라가 쳐들어와서도 예. 나라는 정권은 남겨줬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라는 보존이 된 건데
그때 강경파들 주장대로 뭐 남한산성에서 고립돼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그랬으면 접수하는 거죠, 뭐. 그때는 접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나라가 그때 해체가 돼버릴 수도 있죠. 중국의 하나의 성으로 남았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청이 결국 중원을 정복해버린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그때 나라가 없어지고 하나의 성이 돼버렸으면은 지금의 독립된 대한민국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게 이제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근대 일제로 넘어갔던 거는 식민지가 한 36년 그때 네. 일본이 좀 무리하게 2차 대전이 이렇게 빨리 패망한 덕분에 그나마 회복이 빨랐지만 청은 그래도 한 300년 갔거든요. 그때 없어졌으면 큰일 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은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그때 인조 반정 세력 중에 대부분인 원리주의자가 아니라 거기서 이단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단화 취급을 실제로 받았던 최명길 같은 사람이죠. 결론적으로 선생님은 일단 그 최명길과 김상헌 둘 중에서 최명길의 방점을 찍고 그 평가를 충분하게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신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역시나 시간이 부족해서 어느새 끝날 때가 됐는데 자 오늘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상편을 열어주셨으니 내일은 조금 더 이 인물들의 초점 맞춘 그런 얘기로 풀어가 주시는 거죠. 예, 내일이 있으니까 좀 마음 편하게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내일 이어서 얘기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서 접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30분) 책 읽기 오늘은 이성무 선생이 쓰고 청아 출판사가 낸 조선을 만든 사람들이라는 책을 통해 이 최명길과 김상헌 역사적 인물을 둘러싼 얘기 나누어 봤습니다. 이 인물의 초점을 아주 많이 맞추진 않았습니다. 내일 하편에서 더 많이 맞춰 보려고 하고요. 이 두 사람이 상징하는 당시의 역사적 맥락을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 나누고 들어봤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짧습니다. 내일 하편으로 마저 얘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